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쪽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 때 네. 이제 이거 좀 보긴 했었죠. 일단 저희가. 주요 멤버 4명 네네네. 저희가 지금 1번부터 생각을 했죠. 4번까지. 네. 근데 일단 제가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이틀 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인터뷰나 그런 기사들이 올라왔거든요. 공부를 네.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아니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고 저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번 대선의 문화 정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저번 대선의 문화 정책을 좀 꼬집은 그런 칼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 항상 매 대선 때마다 문화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는데 거의 뭐 통합적인 포괄적인 내용의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한다거나 또 뭐 항상 뭐 1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는 정책을 또 들고 나온다거나 어디서 들어본 듯한. 들어본 그런 듯한 거. 그 말은 즉슨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몇 대를 걸쳐 가지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갖고 나오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중복된 공약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뭔가 포괄적인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약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지난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가장 기반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두 분은? 문화 정책의 기반 네. 지금 현재 문화 정책의 기반을 만들었던 때 언제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문화대-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종의 뭐였냐면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해외의 사신들이 오면 축하 연회를 열어주고 해외 문화 교류를 하고 뭐 조선 시대야.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문화 정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선전이나 정치적 선동에 문화 예술인들을 이용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 그 방향의 하나의 일종의 딴따라죠. 예술인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딴따라 수준이었던 도구로 거죠. 사용될 네네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문화 예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는 그쵸.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그리고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 원래는 문화부였거든요. 문화부의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도 안 됐었어요. 0. 몇 %였어요. 근데 그거를 1%로 최초로 올린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인 줄 아세요? 2.5%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다. 공약에서 어떤 분이 2.5%를 올리겠다고 그랬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 문체부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 예산은 1.8%밖에 안 돼요. 2%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아무리 중요하다 K 컨텐츠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사실 그거를 좀 결정하는 지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지표잖아요. 그죠. 예산이 사실은 뭐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중점을 나라에서 두느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1위가 뭔지 알아요? 전체 예산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부서로 말고 네. 어떤 분야일까요? 디지털 많이 오르긴 했는데 디지털은 아니고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일자리. 이쪽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방위, 국방. 국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지방 교육. 지방 교육. 근데 들어보면 문화. 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근데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많이
되어 있어요. 격차가 심하다는 경차가 말씀이시죠? 너무 심해요. 그래서 왜 국회의원 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를 갈 때 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27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2.5%를 열겠다고 하신 분이 누굴까요? 맞다. 우리 이거 퀴즈 내기로 했죠. 누굴까요? 몇 저 번일까요? 알아요. 누구게요? 누구세요? 리재명. 이재명. 미스터 리. 이재명, 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2.5가 머리에 딱 있어갖고 어. 아까 2.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예산 비중을 모르니까 2.5를 봤을 때 음. 2.5가 많은 건가? 음. 이걸 올려서 2.5라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어찌됐든 공연 예술에 관련된 문화예술 공약보다는 요즘 또 OTT 플랫폼 넷플릭스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오징어 게임 또 뭐 이런 요즘 뭐 우리 학교는 이런 컨텐츠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런 콘텐츠, 맞아요. 영상 콘텐츠나 또 웹툰, 영상 뭐 여기까지 영화까지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연 예술에 대한 카테고리는 언급 자체를 그 공연 예술에 대한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예술인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예술인 나오죠. 네. 뭐 네.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예술인 수당으로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해갖고 우리가 막 그때 공연 예술인들이 한번 들고 일어날 뻔했죠. 네. 제가 이 분들의 공약들을 좀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역시 네. 역시. 그러니까 카테고리화해서 뭐가 중점인지를 봤을 때 이제 일단 양강구도이기 때문에 두 명의 공약의 차이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예술가 위주의 정책을 냈어요.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계. 그러니까 예술계가 2.5%의 예산을 확충을 하고 일자리를 확충을 하고 예술가들의 뭐 복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과 예술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관객을 위주로 했어요. 관계. 예. 소비자층. 네, 소비자층.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자가 더 예술을 소비할 수 있냐? 더 잘 소비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통이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역 문화 어떤 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러니까 향유의 개념이 그 윤석열 후보에는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저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씁니다. 공연 씁니까? 공연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그 어떤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OT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OTT에 관한 공약 중에서 OTT 쿼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후보님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실까요? 난 이거 알아. 아세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공부했죠. 그래서- 우린 다 공부했으니까. 맞아.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누굴까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 4, 3, 2, 1. 네, 정답은 바로 기호 3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OTT 쿼터제. 그러니까 OTT 쿼터제가 뭔가요?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영화가 이제 그쵸. 한국 영화가 있고 수입 영화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 한국 영화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영화가 들어왔을 때 그 한국 작품이 그 개봉할 수 스크린에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유를 해줘야 된다. 스크린 쿼터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영화가 4개가 올라가면 해외 영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10개 중에 뭐 6개, 4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그 숫자만큼을 비율을 맞춰서 개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공약을 그때는 누가 그걸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한국 영화가 워낙 부흥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쿼터제가 없어졌죠. 없어도 지금은 이제 다 동등하게 컨텐츠 소비가 뭐 경쟁을 오히려 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한국 작품이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이제 OTT로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OTT 안에서도 해외에서 이제 전 세계 안에서 한국 콘텐츠가 같이 함께 겨뤄야 되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방영되는 어떤 OT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작
영화나 그다음에 공연 뭐 그게 뮤지컬 공연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그 할애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OTT 쿼터제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주장을 하셨던 게 심상정 후보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OTT 쿼터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OTT 쿼터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2018년부터 OTT 사업자한테 유럽 제작 저작물을 30% 이상 구성을 하도록 의무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해외 OTT,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말하겠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런 국내 콘텐츠를 30% 이상 구성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그런 쿼터제나 이런 것들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컨텐츠가 당당히 세계의 컨텐츠와 1위를 겨뤄서 하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 뭐 있었나요? 우리 리뷰했던 뭐 지옥, 지옥 같은 뭐 그런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도 그렇고 네. 이런 컨텐츠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번에 시내 21에서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똑같이 거기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인용한 작품이 있습니다. 오징어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안철수 후보는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장면 뭐가 있습니까? 딱지치기. 딱지치기 장면이 있죠. 그 딱지에 빨간색, 파란색 딱지처럼 우리나라의 양강구도. 양강구도 아, 서로 그냥 공유 나오는 장면. 맞아요. 서로 그냥 다 쳐가지고 뒤집으려고만 하고 자기들끼리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심상정 후보는 또 그 명대사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명대사를?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이 대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셨던 게 약간 좀 웃겨가지고. 그러네요. 아주 네. 인상 깊고 재밌네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영화 광이시래요. 애초에 공연 광이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 광이라고 하시는데 컨트롤 타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공연 광이셨죠. 그래요? 네네. 공연을 좋아하셨죠. 네, 그 사모님과 몰래 공연 보러 오시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지금 뭔가 흩어져 있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뭐 컨트롤 타워를 이제 하나로 뭐 결집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를 단일화시키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적용이 되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이중으로 이제 규제가 발생하는 듯한 그런 거를 방지를 하자. 그래서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을 하고 규제를 개혁을 하자. 그래서 콘텐츠 산업을 부흥을 시키자라는. 전 좀 그 인터뷰 보면서 조금 엥 이랬던 건 뭐냐면은 거기서 극장 얘기가 나와요. 극장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극장을 뭐 활성화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맞아. 공연장도 있고 맞아요.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 후보님은 딱 영화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시내 21이라서 맞아요. 그런가? 더 뮤지컬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인터뷰했으면 달랐으려나? 또 이제 우리 공연장이 또 그렇게 그래서 하실 이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마해서 뭔가 시도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야 되잖아. 맞아. 이렇게 이런데 모순이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저 약간 전 딴 얘긴데 네. 진정한 리더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진정한 리더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적재적소에 잘 배포시키는 게 배포시키는 게 진정한 맞는데 리더인가요? 저렇게 지금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저런 데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나갔을 때 모든 범주에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왜 우리는 얘기가 없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좀 관심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뭔가 그 뭐 대선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파급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대선 때마다 어떤 단체나 뭐 기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봐달라,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달라
이런 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 대통령 후보님들이 일반인들과 섞여서 같이 생활하고 또 똑같이 서민들하고 일상을 보내는 거,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고 하면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극 공연도 있고 뭐 무용 공연도 있고 어린이 공연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거랑 모르는 게 다른 거. 또 하나는 밥도 예를 들어서 흰밥만 있는 게 아니라 현미밥도 있고 뭐 보리밥도 있고 이거 종류별로 있다라는 걸 아는 거랑 안 드셔보시면 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기본 상식 이런 거는 결국은 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대선 때만 잠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항상 선거철에 이제 그 막 시장 돌아다니고 뭐 같이 막 하고 춤추고 떡볶이 먹는 사람 많이 봤어. 너무 참 너무 잘 보여. 그때는. 이게 참 요즘 특히 뭐 젊은 세대 뭐들이나 이제 아시잖아요. 다 이게 쇼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차 타고 자가용 타고 갔다가 맞아. 막 사람들 막 비키라고 그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내린 다음에 막 비키라고 막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사진만 이렇게 찍고 그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거 다 막 버리고 그냥 가고 이런 경우들 그게 무슨 지금은 좀 그래도 덜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엔 더 심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리려다가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발을 살짝 담그려다가 뺀 사람으로서 요즘 다 공정, 평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스텝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기본적인 대우도 아직까지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생각을 계속 뭐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오디션이라는 관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 일반 뭐 문과 이과를 평범하게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취업 시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같이 작업을 해본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향후 몇 년 안에 누군가는 또 이제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워져 있는 자리를 갑자기 또 어디서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이제 빠져야만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지금 구조는. 그렇죠. 그래서 전 이런 오디션이라는 취업, 일자리를 얻는 과정 자체가 투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TV에서 하는 오디션도 투명하지 않은데요. 뭐. 그러니까 참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딱 그런 예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만약 알고 있어,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두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이재명 후보가 공약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청년 예술가들한테 1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청년 예술가들이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나 그 좀 구체적인 걸 알고 싶더라고요.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은 제가 좀 약간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1만 그 시간을 안에 이제 디테일이 지금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5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 뭐 좋은 정책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할 건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거 근데 어디서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그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 정책들이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되면 내가 사용했다. 일단 큰 틀을 잡아놓는 큰 틀을 거죠. 잡아놓는 거죠. 네. 진짜 이게 뭐 돼야 그 될 국회의원 선거랑 조금 다르죠. 국회의원 선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죠. 공약을 지역구의 내죠. 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범위가 좁다 네, 보니까. 근데 맞아, 이제 맞아. 대통령 선거는 좀 그 브로드한 면이 있다. 진짜 어렵다. 이것도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약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 황조교님이 얘기하신 그런 오디션 얘기들도 정말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들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관련해서 그 요즘에 이제 그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개인이나 단체에 많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은. 네. 그래서 이 뮤지컬 협회 쪽에도 그런 지지 선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협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예.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청들을 다 거절을 하고 한국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뮤지컬 공연인들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번에 공연법 개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뮤지컬 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뮤지컬 전담 부서 설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뮤지컬 전담 부서.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 뮤지컬 센터 설립 어. 뮤지컬 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부서에서 아까 우리 황조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오디션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또 제도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다음에 뭐 창작 뮤지컬 지원 강화, 창작 공간 확대, 그다음에 이제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법, 그렇죠. 그다음에 K-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 뮤지컬까지 우리가 이제 콘텐츠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힘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앞서서 우리 후보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공약들의 틈새를 뮤지컬 협회에서 딱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요즘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입봉을 한다 그러죠. 첫 작품 오디션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정말 그냥 그 제작사의 태도가 몇몇 제작사 뭐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너네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뭐 이 돈 받고 하기 싫으면 계약하지 마라. 아유 그 데리고 와 일로 우리가 얘기해주게. 한보따리야 한보따리. 그러면 이렇게 우리 길게 하는 마당에 본인이 원하는 정책 하나씩 내고 해볼까요? 정책 내기? 제안. 뭐 제안? 생각이 나셨나 제안. 보다. 아니야, 난 지금 생각 안 나고 나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제안. 하나씩 제안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어려워. 아니 나는- 이거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생각 나도 좀 지금 해봤을 텐데. 나도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작사 그 최소 페이 그러니까 표준화? 임금 표준화? 임금 표준화 난 진짜 왜 언젠가 배우 노조가 우리나라에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액티스 에코리가 있죠. 미국에는. 그것처럼 액터스 에코리.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연습회 요즘 거의 안 주죠. 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죠. 근데 앙상블 배우님들은 거의 많이 받으시는데 대형 극장에서는. 근데 주변에 들어보면 연습회도 안 주는데 뭐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비일비재 해가지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연습이란 과정이 있어야 공연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하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남들이 다 해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술가 최저임금제 네 최저 임금을 적정 임금제 적정 임금제 그러한 거를 기준을 만들자. 그렇죠. 왜 그래서 옛날에 미술계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뭘 만들었냐면 미술은 그게 만들기 좋더라고. 뭐냐면은 그림의 크기. 그거서 그 최저 비용을 만든 거야. 그림 값을 그래서 뭐 5호, 2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의 크기의 그림은 최소 얼마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작품 판매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가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경력을 어떤 공연이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번에 제 친구가 계약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몇 번 한 친구예요. 뭐 다른 프로덕션 몇 개를 한 친구인데 이게 메이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공연이 입봉이라고 치고 입봉 페이를 주겠다.
다른 데뷔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그건 좀 진짜. 심하다. 아니 그럼 그동안의 그 모든 경력을 그냥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예술 요즘에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인 패스 그거 하면서 예술가는 어디까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그 제한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에 대한 27님은 또 다른 뭐 있으세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머리에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공약이 뭐라 그러죠? 정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짧은가 봐. 저는 그냥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저희 지원금 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지원금을 못 받으면 공연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연극 그렇죠.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뭐라 그러지? 공연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연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이 11월부터 한 3월 사이에 이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월이면은 2월에서 2월이면 거의 다 결론이 나요. 그러면 이제 올해 공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2월까지 저희가 됐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 중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놓을 수도 없고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막 되게 그런 붕 뜨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붕 뜨는 거야. 기간이 있는 거. 그렇죠. 예비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비비를 모을 수 있는 정책 그런 뭐라 그러지? 지원금을 좀 주면 어떨까? 예비비 지원금. 시드머니. 시드머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공연을 못하게 지원금 못 받아 공연을 못하게 되더라도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가 어떻든 버티면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예비비에 대한 목록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예비비는 그러면 네. 어쨌든 지원을 한 전 단체에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공연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공연 지원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 플랜이 정확하면은 그게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이나 뭐 서울문화재나 뭐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기 전에 뭐 한 2,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준비비, 예비비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똑같진 않지만 이번에 제가 심사했던 사전 제작 지원이랑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연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뭐 대본을 하나 쓴다든가 내가 무대 미술 디자인을 하겠다든가 노래를 뭐 작곡을 하겠다든가 이런 그 뭐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금도 그 신설이 됐어요. 네, 그때 말씀해주신 것 같아. 네. 무대에서 실험하는 거 네, 뽑혔다고. 네네네. 그건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아무튼. 그거랑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지원금이 바로 있기 맞아요. 전에 뭔지는 예. 알겠어요. 다 브레이크 타임, 보릿고개. 왜냐하면 그때는 똑같을 때 그걸 지원을 맞아요. 똑같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보릿고개 때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예비비. 음.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진짜 또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뭔가 우리가 없는 정책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했네요. 저 그쵸? 생각났어요 하나. 네. 이게 저도 좀 헛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예술 교육을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경제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 돈과 경제에 관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뭐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좀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런 지능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그걸 갖고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유하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 저도 이거 너무 동의하는 게 저도 이 황조교를 시작했던 게 예전 학부 때 했던 수업을 듣고 내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술가 특히 배우 지망생, 배우 전공생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드러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교육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아요. 아무리 프로필 사진 자기 계정에 올려놓고 이렇게만 해도 그걸 누가 봐주겠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맞아요. 또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하고 강점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노래하고 춤만 추잖아요. 기술적인 그러니까.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진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오래 했나요? 오래 했어요. 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봐야겠다. 네, 이거 봐야 이거 돼. 좀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선거일이 언제? 특집. 3월 9일. 9일인가요? 네. 사전 투표도 이틀 동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올려야겠네요. 그쵸. 네. 이거 이슈하면 대선 네. 이슈하고. 근데 뭐 이게 사실 선택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은 안 아무 되실 도움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우리 이런 선거가 중요하다. 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네. 우리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말을 할 수 있고 채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파이팅! 드리면서 오늘 대선 이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안녕. 안녕.